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3월 20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발표했던 2019 세계 행복 보고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가급적 숫자로 점철됐던 브리핑을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잘 안 드렸는데 최근에는 GDP나 베터 라이프 인덱스나 OECD 무디스 보고서 같은 것을 조심스럽게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걱정했던 것만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시지 않게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런 수치들 나오면 눈꺼풀부터 감기거든요.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잘 이해를 해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 오늘 또 수치가 많이 포함된 2019 세계 행복 보고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그 세계 각 기구에서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 중에 유엔의 이 보고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제일 중시하는 지표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요 보고서는 조사 방법이 100%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매우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자본주의가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요 지표를 봅니다. 세계 경쟁력 보고서요. 그리고 국민들, 우리 민중들 입장에서 경제 지표를 살필 때 제일 중시하는 지표는 오늘 말씀드리는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경제 지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보고서의 분석 방식이 완벽한 경제학 연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두툼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각 연도마다 유엔이 중시하는 몇 가지 테마를 잡아서 논문도 한 3편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논문 작성자들은 당연히 경제학자들이고요. 이 연구를 총괄하는 사람이 존 F. 헬리웰이라는 나이가 80먹은 경제학자인데 이분도 당연히 경제학자입니다. 헬리웰 교수는 행복경제학의 창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유력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 후보이기도 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건 완벽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각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느냐를 연구한 세계 최고 권위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보고서가 2012년 처음 작성된 이후에 주로 3월에 발표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5번 보고서가 나왔고요. 네. 부록 보고서가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는 제가 이 보고서를 처음으로 안 봤습니다. 당시 제가 심신이 미약하기도 했거니와 보고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우리나라가 국민 행복 측면에서 발전이 더디니까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작년엔 그런 짜증 섞인 마음으로 순위만 보고 보고서를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직전 해의 행복 수치를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 2019는 2018년 세계 행복 경제학을 다룬 거죠. 작년에 제가 집어던졌던 세계 행복 보고서 2018은 2017년의 결과를 다룬 겁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발표되기 직전에 이 수치가 조금 나아지기를 살짝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은 정권 교체가 된 해잖아요. 예.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나아졌을 것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었고 정권 교체가 된 게 5월인데 경제 지표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반영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있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좋아지길 바라게 되죠. 그래서 기대가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대를 저버리고 우려가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치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내심 올해 보고서는 정말로 좀 좋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작년, 즉 2018년의 결과물인데 2018년은 온전히 진보정부가 집권을 한 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미 있는 호전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아져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좋아질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기대했던 대로 대한민국이 행복경제학 분야에서 의미 있는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무디스나 OECD가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렸다는 나경원의 헛소리나 대서특필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는데
왜 이 수치는 그렇게 크게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중요한 숫자거든요.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면 GDP가 3만 달러가 넘어도 국민이 안 행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경제라는 단어는 경세재민의 약자입니다. 경세재민이란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도탄해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수치 아무리 좋아져도 백성이 불행하면 그건 경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경제학은 3만 달러가 넘어섰다는 1인당 국민소득보다도 저는 훨씬 경제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행복보고서는 156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6개 항목에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합니다. 이 연구가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6개 기준 항목에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이 들어갑니다.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외에 건강기대 수명,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측정을 하죠. 자주적인 삶의 선택권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느냐를 측정합니다. 이웃에 얼마나 관대하냐를 뜻하는 관용성도 측정 항목에 더 들어가 있고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살펴보는 청렴도도 포함됩니다. 전반적인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측정하는 사회적 지원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요것들은 제가 북콘서트 때마다 이야기를 드려서 김 PD님께서는 이 6가지 기준을 올해 들어와서 5번 넘게 들으셨던 거죠. 아유, 뭐 그냥 들을 때마다 새로웠어요. 아유, 맞아. 지겹긴요. 들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 기준마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북콘서트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6가지 기준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8년 행복경제학 순위 1위는 짜증나게도 매일 1등하는 나라 핀란드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세계 행복지수 이렇게 구글에서 쳐보면 still 혹은 again이라는 영어 부사가 많이 붙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여전히 세계 행복지수에서 1위 혹은 핀란드 또 1위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조용필도 아니고요.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뭐만 하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1등이니까 저는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네, 북유럽 나라들 니들이 다 헤쳐먹어라 뭐 이런 부러움이 좀 생기는 거죠. 짐작하셨겠지만 핀란드는 작년 발표에서도 1위였습니다. 2017년 발표에서는 5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평균으로도 5위였습니다. 늘 상위권이었죠. 2위도 이야기하기가 짜증나는데 계속 하던 애들입니다. 덴마크가 2위입니다. 예. 작년에는 3위였고요. 올해 3위는 노르웨이, 작년에 2위였습니다. 너무 뻔한 나라들이어서 읽기도 싫어지네요. 4위 아이슬란드, 작년에도 4위였습니다. 5위 네덜란드, 작년 6위였습니다. 6위 스위스, 작년에 5위였습니다. 이 정도 순위 변화는 의미가 없는 거죠.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순위 바뀌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7위 스웨덴, 작년 9위였습니다. 8위 뉴질랜드, 작년에도 8위였고요. 9위 캐나다, 작년 7위였습니다. 10위 오스트리아, 작년 1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그냥 계속 세계 행복 순위의 10위 내에서 움직이는 나라들입니다. 그 외에도 상위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등등 너무나 뻔한 나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위 안에 좀 특이한 나라는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인데 여기는 좀 연구 대상입니다. 올해 12위 했는데 작년에도 13위였어요. 이 코스타리카 별명이 행복국가입니다. 아메리카의 스위스라는 별칭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으로 군대를 폐지한 나라입니다. 군대가 없어요, 이 나라는요. 군대가 없어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입증한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국토의 4분의 1이 국립공원하고 자연보호구역입니다. 무지하게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1인당 GDP는 우리나라 절반쯤 되는데 이러니 뭐 진짜로 나라가 행복한 거죠. 네, 특히 농민들이 행복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두 강대국도 20위권 안에 들어는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15위, 미국은 19위. 그러니까 영미자본주의 본산인 두 최강대국 치고는 순위가 매우 낮죠. 예.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 보겠습니다.
엊그제 감격적인 선거 승리를 가져왔던 창원 성산 선거 다 기억하시죠? 예. 막판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서 저도 정말 기뻤는데 어떤 분은 이 선거를 한일전은 역시 막판 역전극이 제일 재밌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친일파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종료 직전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여쭙고 싶었어요.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사실은 중간에 몇 번이나 화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계속 지고 있어서. 그런데 좀 아는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직도 이 사전 투표가 남아 있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구들 개표가 많이 남아 있어서 포기하기는 이르지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개표 방송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 뒤집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노회찬 의원께서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무지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무리들을 막판 역전극으로 이기니까 이것도 참 역시 한일전은 역전극이 제맛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영국이 좋아졌어요. 네. 영국을 제일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영원한 맞수로 불리는 일본의 행복경제학 순위는 58위입니다. 개 쪽도 이런 개 쪽이 없는 겁니다. 아시아 최강대국이 58위랍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별로 페이지가 달라요. 파트 1은 1위부터 52위까지 나오는데 일본은 이 파트 1에도 못 깁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가야 일본이 나옵니다. 58위니까요. 아시아 최강대국이잖아요. 일본이. 이것도 웃긴 게 대만 25위, 싱가포르 34위, 바레인 37위, 우즈베키스탄 41위, 쿠웨이트 51위, 태국 52위. 아시아에서도 일본 앞선 국가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순위 궁금하시죠? 예. 역시 여전히 창피한 수준입니다만 한국의 순위는 54위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높습니다. 다행입니다. 작년 57위에서 3계단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낮지만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최초 발표 때 2013년 발표에서 41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의 통계니까 이명박 집권 마지막 해의 한국의 행복 순위는 41위였던 겁니다. 근데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2015년 발표에서 2년 만에 41위가 47위로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민중들의 행복 분야에서 이명박보다도 못한 놈인 거죠. 그런데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명박보다 뭘 못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2016년 발표가 가니까 1년 만에 47위였던 게 5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2015년 행복순인데 이게 우리나라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2014년 말에 최경환이 경제부총리가 되고 2015년 초이노믹스라는 게 본격화된 해입니다. 빚내서 집사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개판이 됐던 그 해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해입니다. 이재용이 놀이동산하고 건설회사를 합병하는 엽기적인 사기극을 벌였던 해죠. 그리고 그 해에 SK그룹 최태원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납니다. 롯데그룹 형제난도 이때 벌어졌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2015년은 행복경제학 기준으로 절대 민중들이 행복할 수 없었던 해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때 58위까지 밀려요. 개 쪽도 이런 개 쪽이 없는 거죠. 2017년 발표, 그러니까 요건 2016년 행복순위입니다. 58위에서 56위로 조금 올라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직전에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었던 거죠. 그리고 작년 발표된 순위, 2018년 발표됐지만 2017년 순위는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57위로 다시 한 계단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58위까지 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3년 동안 우리 순위는 56위에서 58위까지 정체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은 온전한 민주정부의 해였기 때문에 반등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번 발표에 따르면 57위였던 순위가 54위로 3계단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순위는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박근혜 이후에 계속 매년 10위씩 뭉청뭉청 폭락하던 수치를 의미 있게 반등시킨 겁니다. 아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여간 이 수치는 전혀 보도가 안 되겠네요. 네, 거의 뭐 보도를 보면 거의 1단, 2단 취급을 받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기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54위, 일본이 58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6년 만에 역전된 겁니다. 일본도 개판인 건 마찬가지인데 2013년 43위로 우리보다 조금 낮았다가 얘들도 계속 떨어져요. 43위에서. 2015년 46위, 2016년 53위, 2017년 조금 올라서 51위였다가 2018년 54위로 또 떨어졌고 올해 58위까지 꼬꾸라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부터 너무 폭락을 해서 일본이 죽수는 와중에도 일본보다 더 떨어져서 꼭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5, 16, 17, 18 계속 일본보다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올해 발표에서 다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의 경제정책인데 일본이 신자유주의를 무섭게 받아들여서 뭐 성장률을 높이고 세계의 화살이 어쩌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이웃나라까지 신경 쓸 오지랖은 아니지만 일본도 적당히들 해야 됩니다. 그 아베노믹스 시작된 이후에 일본 국민들 행복도가 반등의 여지조차 없이 지금 계속해서 폭락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그 나라도요. 네. 작년에 3월 발표됐던 보고서의 주제는 이민자였는데요. 난민이죠. 그래서 난민과 행복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이 많이 실렸는데 솔직히 제가 작년 보고서를 안 보고 던져버려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 올해에는 논문이 4편이 실렸던데 올해의 주제는 행복과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면 두 번째 논문이 행복과 투표와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런데 실증적인 세계 여러 나라를 연구해본 결과 행복한 나라의 국민들일수록 투표율이 높다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더 특이한 건요. 행복한 나라 국민들일수록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집권 여당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총괄한 헨리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연구 결과는 정치인들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GDP 같은 이상한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들의 행복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더 투표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자주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게 하고 네. 건강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고 이웃에게 관대한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 정책을 펼친 여당에 대한 지지도를 더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우리 진보 진영이 집권했을 때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유리할까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 네, GDP가 아니고 복지와 국민 행복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순위가 올해 드디어 57위에서 54위로 의미 있게 반등을 했는데 올해 더 잘해서 내년 이 순위가 50위 언저리까지 오르면 저는 내년 총선도 민주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보고서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집권 정부 여당의 정책의 행복이 높아지면 표를 더 많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옳은 겁니다. 정치적으로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는 행복과 사회적 연대에 관한 연구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국민들일수록 사회적 연대가 훨씬 강해집니다. 기부도 많아져요. 기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금액도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의 앞뒤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행복한 나라 국민이어서 행복해서 기부와 연대를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기부와 연대를 많이 해서 행복한 건지 원인과 결과는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많이 연대하고 더 많이 나누는 사람들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스통 집회 같은 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악다구분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 촛불 집회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행복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대하면서 투쟁했으니까요. 그 연대감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낙관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하게 투쟁하는 쪽과 악에 받쳐서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러는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역사는 결국 진보하게 되고 우리는 보다 평등하고 보다 인간적인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제 신념을 매우 강화해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예. 그 외에도 재밌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행복 보고서를 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사람 중심의 경제 철학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그래서 많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계 54위의 행복 중진국,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의 행복 후진국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힘겹게 우리가 이 방향을 바꿔놓은 이 방향을 10년, 20년 계속 유지해 나가서 왜 저걸 맨날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10년, 20년 뒤에 저 톱10 차트 안에 온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는 그날까지 강하게 연대하고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보고서였습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꿈꾸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만들어 나가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